고려시대에 그려진 귀중한 그림이 한 점이 있다. 15,000불이라는 글씨 아래 온화한 모습의 부처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한 명의 부처를 그려놓고 왜 15,000불이라고 했을까? 그림을 확대하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다. 작은 부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15,000명의 부처가 그림 안에 숨어 있다. 고려 불화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불교의 경전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불화는 청자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예술품입니다. 그러나 청자와는 달리 정작 고려 불화의 가치는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HD 역사 스페셜에서는 고려 불화의 모든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불화는 진리의 세계를 통솔하는 비로자나 부처를 그린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불화입니다. 그림에 쓰여진 것처럼 이 불화에는 15,000명의 부처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홀로 앉아 있는 부처뿐인데 도대체 어디에 그 많은 부처를 그렸다는 것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비로자나 불화에 그려진 15,000명의 부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 불화를 찾아 도록을 만든 정우택 교수. 지난 86년부터 10년간 그가 모은 고려 불화는 133점에 이른다. 그 노력의 결과 고려 불화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별도의 세계가 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면에서 점점 빠져들게 됐고, 그 세계의 그 고려불화라는 세계의 아름다움에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고려 불화에서 발견한 놀라움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세계다. 15,000명의 부처가 그려진 비로자나 불화는 그에게 충격이었다. 그냥 뭐 육안으로 단순하게 그 글씨로 보이던 부분들도 실제로 보면은 전부 그 부처님의 머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머리 크기가 하나가 약 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아마 고려불화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작은 세계를 그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5,000명의 부처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 비로자나 불화를 실물 크기로 인화해 살펴보기로 했다. 금빛 있잖아요. 이건 전부 이제 그 부처입니다. 옷자락에는 작은 부처의 얼굴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금으로 그린 부처의 얼굴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제 붉은색 보이는 거는 이제 그 부처님의 옷입니다. 이 작은 부처의 크기는 5mm에 불과하다. 그림을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화면 가득 정말 그 크기가 불과 이제 175cm 정도가 되고 뭐 가로가 약 80여 cm 됩니다만은 그 화면 가득에 부처와 보살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그 화면 가득히 그려놓여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전체를 멀리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림은 테두리와 바탕, 비로자나 부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맨 위 테두리에는 제목처럼 15,000불이라는 글자가 있다. 글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부처의 얼굴이 빼곡하다.
세로 테두리에는 둥근 문양으로 장식돼 있는데 그 문양을 가득 채운 부처의 얼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맨 아래 테두리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은 부처들과 함께 당시 사찰의 모습도 그려놓았다. 사찰 누각에도 부처들이 빈틈없이 자리하고 있다. 열십자 무늬도 한자로 불이라고 쓴 글씨로 만들어졌다. 비로자나 부처의 머리 위엔 광배를 그려놓았다. 몸에는 가사를 걸치고 그 아래 치마를 입고 있다. 가사의 소매 부분을 확대해 보면 금빛 부처의 얼굴이 채워져 있다. 녹색 문양에도 금빛 부처가 있다. 옷주름엔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먹으로 그렸다. 이에 비해 부처는 금으로 그려 격을 달리한 듯하다. 치마 부분에도 부처의 몸이 드러나는 부분을 제외하곤 역시 먹으로 그린 보살과 금으로 그린 부처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예, 그 15,000의 그 불상을 그리면서도 붉은색이나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부분은 금으로 부처의 얼굴을 그리고 바탕이 되는 부분은 먹으로 보살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 같은 불보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처와 보살의 격을 달리하기 위해서 금과 먹을 가지고 두 불격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림의 바탕에는 부처의 작은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처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줄을 맞춰 그려놓았다. 15,000명의 부처들이 이룬 세상, 그것은 초정밀 마이크로 세계인 것이다. 예, 어느 하나 공간을 비워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몸체 부분 이외에는 각종 각양의 문양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의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려 섬세한 그러한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식, 아마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아주 작은 부분을 작은 필지로 그려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화가들의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고려불화의 그 작은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그림이 알고 보니 정말 놀랍고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려 불화에는 정밀한, 그러니까 마이크로의 세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섬세한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말로 고려 불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불화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해냈을까요? 이 그림은 중생의 고난을 덜어주는 자비의 상징, 관음보살을 그린 수월 관음도입니다. 지난 91년 세계적인 경매 회사인 미국의 뉴욕 소도비사에서 당시 경매 내정가의 10배인 176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4억 2천만 원에 경매된 그림입니다. 당시 국제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한국 고미술품으로는 사상 최고가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화가 고가로 경매된 것은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색채의 아름다움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겨우 5가지 안료만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5가지 안료로 이런 색채를 낸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려 불화의 또 다른 비밀은 채색에 있습니다. 지난 91년 뉴욕 소돔에서 경매된 수월 관음도는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 불화는 경매로 들어온 직후 국보로 지정됐다. 수월 관음도는 괴로움과 번뇌의 고통에서 중생을 구원해준다는 자비의 보살 관음을 그린 것이다.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색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옷의 질감 표현은 수월 관음도의 백미로 꼽힌다. 한국 고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70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색채를 간직하고 있는 수월 관음도. 지금의 제 모습을 찾기까지 4년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문화재 보존 처리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 국보급 문화재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원형을 되찾았다. 수월 관음도 보존 처리도 그녀가 맡았다. 보존 처리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원형 복원을 위한 작업이다. 손상 부분 및 사용된 재료 등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고려불화를 보존 처리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은 기법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숙련된 기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500~600년 지나왔으면은 물감에 접착된 악교라든지 물감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접착이 좋아요. 이거는 작가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과 악교의 배율 그리고 비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굉장히 숙련된 기법으로 그리지 않으면은 그림이 이렇게 남아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깥의 배경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 때문에 많이 열화가 됐지만 물감이 있는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선 교수 연구팀은 수월 관음도의 원래 색채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사용된 안료를 정밀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이 액선 형광 분석기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비파괴 방법으로 안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첨단 장비다. 그 결과는 컴퓨터를 통해 자동 분석되는데 안료의 성분은 납과 수은, 구리와 금 모두 4가지의 천연 광물질로 확인됐다. 군청이나 녹청에서는 구리를 사용한 안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색이 나타나는데 그 금색에서는 주로 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4가지 광물을 사용해서 색상을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4가지 성분의 광물질 안료로 어떻게 이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을 냈을까?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전통 가게가 많은 일본 교토. 이곳에선 아직도 고려 불화를 제작할 당시 사용했던 천연 광물질 안료를 예전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다. 수월 관음도에 사용된 안료는 바로 이들 원석에서 나온 광물질이다. 녹색은 녹청, 푸른색은 군청이라는 구리 성분으로 이루어진 고가의 희귀 암석이다.ご存じない方はこういう石から絵の具が取れる
じゃあ絵の具にするということがどういうことだということが、ご理解いただけ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絵の具というものは今大体の方が知ってる絵の具というものはチューブに入った、水彩絵の具だとか、あるいは、油絵の具だとか、そういうものを想像なさると思うんですが、その当時この絵の具、この石を砕きましてまず粉にいたします。 이들 원석에서 수월관음도의 주요 색상인 붉은색과 녹색, 파란색의 안료가 만들어진다.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은 바로 이 안료들을 어떻게 칠하느냐 하는 채색 방법에 달려 있다. 수월관음도의 채색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 촬영을 했다. 그림에 사용된 안료는 물론 안료를 어떤 두께로 어떻게 칠했는지 현미경 촬영으로 파악이 된다. 수월관음도는 앞면뿐 아니라 뒷면에도 채색이 돼 있다. 여기에 고려불화 색상의 비밀이 숨어 있다. 수월관음도의 세부 묘사와 채색 보고는 20년간 고려불화 재현에 매달려온 이태승 교수가 맡아 했다. 그에 따르면 고려불화의 바탕색을 비롯한 대부분의 채색은 뒷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뒷면에 색을 칠하는 배채법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그림의 뒷면에서 채색을 올린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고려불화에서 흔히 쓰이는 이제 배채 기법이라고 보통 이제 불려지는 뒤에서 이제 칠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돌려보면 그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앞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그 어떤 선명가 분명히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채의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은은하게 그 배어 나오는 그런 색감, 그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면은 뒷면에서 칠한 색이 우러나 뒷면의 원색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느낌의 색이 연출된다. 앞면에는 윤곽선이나 미세한 부분을 보강하는 칠만 한다. 뒤에서 우러나온 색감과 달리 원색칠이라 그림이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 같은 색이라도 앞과 뒤에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 색감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고려 불화는 이렇게 원색만 사용한다. 그렇다면 살색과 같은 혼합색은 어떻게 낸 것일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육색, 살색을 어떻게 내느냐인데, 그 원화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안료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이제 연백인데,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연백을 뒤에서 배채를 하고 앞쪽에서 이제 그 금리로 이제 그 살색을 그와 같이 낸 결과입니다. 배채법으로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려불화를 그려내는 화공들의 초정밀 기술이 더해져 색채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고려 불화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낸다고 평가받는 이태승 교수지만 미세한 금리선과 투명한 질감 표현은 그대로 재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똑같은 금리라도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개느냐,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유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농도로 이 어느 정도 어떠한 조건에서 이제 그리느냐, 이제 그런 어떤 그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 우리 고려브라 그 원화하고 지금 현 상태, 특히 저 개인적인 능력을 비교해 본다면 역시 한참 멀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 그것은 지금의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고려 화공들이 일구어낸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인 것이다. 이 불화에는 아주 작은 정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무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무늬가 보이죠? 비늘 모양의 아주 가는 선이 촘촘히 그려져 있는데요. 무늬 간격이 전부 일정합니다. 선도 얇거나 굵은 곳 없이 똑같은 굵기로 그렸습니다. 고려 불화의 이러한 정밀함을 지금의 전문가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려 불화는 후대뿐 아니라 당대에도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국제관을 연결해 당시 세계의 불화들을 비교해 볼까요? 네, 불화는 고려는 물론 송나라, 그리고 송에 이은 원나라와 일본, 티벳에 이르기까지 당시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유행했는데요.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서 당시 불화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유사한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경에 그려진 수월 관음도를 한번 비교해보죠. 네, 저쪽은 원나라에서 그린 수월 관음도입니다. 또 이것은 가마쿠라 시대 일본에서 그린 수월 관음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나라와 일본에서 그린 수월 관음도는 흑백입니다. 채색을 하지 않고 수묵화로 그린 것이죠.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화를 주로 수묵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수월 관음도는 이 두 그림과 배경은 거의 같지만 흑백이 아니라 칼라입니다. 그림도 훨씬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관음이 입고 있는 투명한 망사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같습니다. 이 세 그림을 한 자리에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나라에서 수묵화로 그릴 때 고려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채색화로 불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당시 다른 나라에도 채색 불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채색 불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것은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과 또 그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두 명의 협시보살을 그린 아미타 삼존도입니다. 이쪽은 동서교역의 화려한 결실을 꽃피운 실크로드의 주무대 서하에서 그린 것이고요. 또 저 아미타 삼존도는 서양의 르네상스 문화와 비교될 정도로 중국 문화의 절정을 이룬 송나라에서 그린 것입니다. 서하 지역과 송은 당시 수많은 불교 예술품을 만들어냈지만 이 불화만큼은 고려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의 아미타 삼존도를 보시면 얼굴 표정과 몸짓, 또 옷의 디자인과 문양, 장신구 등의 세부 묘사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색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각국의 불화들을 한자리에 놓고 보니까 학자들이 왜 고려 불화를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지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고려 불화는 뛰어난 제작 기법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려는 남아있는 기록이나 유물이 많지 않아 고려 시대의 역사상을 그려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고려 불화야말로 고려 당대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유산입니다. 먼저 고려 불화 속에 숨어있는 고려 시대의 생생한 생활상을 만나보시죠.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했던 만큼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의례 용구가 특히 많이 제작됐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이들 유물은 고려 불화 속에서 확인이 된다. 이러한 불교 법구들은 고려 불화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고려 불화에 나타난 형상이 지금 남아있는 유물과 거의 비슷한 형상이어서 거의 똑같은 그러한 유물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로는 현재 고려시대 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연화 모양 향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금속 공예품이다. 고려 불화 속에도 똑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를 담는 정병이다. 정병은 불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실물 그대로다. 이처럼 고려 불화는 실물을 모델로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인 것이다. 높은 지반 위에 올려놓고 그런 사실에 주목해 경주대학의 이강근 교수는 고려 불화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들을 분석해 고려시대의 건축물을 복원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찍은 것이고 그 위에는 이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든 건다만 보시는 대로 높은 축대가 미륵이 내려와 구조되지 못한 중생들을 성불시킨다는 내용을 그린 미륵 하생경 변상도. 여기에 그려진 궁궐의 모습에서 이 교수는 고려 궁궐인 만월대 모습을 찾았다. 미륵 하생경 변상도가 물론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만 그 그림 속에 궁전의 모습을 그릴 때 당시 고려에 존재했던 고려 왕궁의 모습을 차용해서 그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개성의 송악산 아래 넓은 터. 이곳이 고려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 자리다. 주춧돌과 축대 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궁궐 전면에 세워진 거대한 축대는 4개의 거대한 계단이 좌우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미륵 하생경 변상도의 궁궐 축대와 그 모습이 똑같다. 고려 불화는 사라져간 고려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는 거울인 것이다. 고려인들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도 고려 불화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20년 동안 영화와 TV 무대에서 옛머리를 만들고 다듬어온 손미경 씨. 그는 고려 불화에서 고려시대 극중인물의 헤어스타일을 찾는다. 머리 모양으로 신분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시집간 여자들은 대부분 봉긋하게 올린 머리를 했다. 신분이 높을수록 올린 머리도 높고 장신구도 화려하다. 이것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의 머리다. 고려시대 부인들은요, 이 머리를 뒤에 봉긋하게 해서 뒤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신분의 구별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 그 귀족층은 이런 구슬 장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댕기를 길게 늘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요 장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끈이 조금 짧게 돼 있죠. 댕기는 모든 여성이 다 했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댕기가 길어진다. 고려가 얼마나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때 자료가 없다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화 속에 그 머리들이 다 보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또 조선 초에 보면 이 머리 모양이 또 그대로 우리한테 그 유물로나 그림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고전머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려시대의 끊어진 맥을 이어가는데
아주 그 소중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이지요, 고려 불화가. 고려 불화 속에 등장하는 고려인의 복식도 흥미롭다. 고대 복식 문화를 연구하는 임명미 교수는 고려를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의상 고증을 담당할 만큼 고려 복식에 해박하다. 옷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감은 물론 색깔과 모양에 제한을 두었다. 이 귀족 부인은 화려한 수가 놓인 붉은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멋스럽게 차려입었다. 비단 옷과 붉은색, 옷에 놓는 화려한 수는 상류층에게만 허용됐다. 왕비하고 뭐 시녀 계급 귀족 부인 혹은 또 뭐 서민들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복색에서도 그렇고 옷감 재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자인상으로도 그 왕비가 하는 그 옷 모양은 시녀는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시녀는 복색도 그렇고 옷감의 재료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평서민들의 경우는 삼배나 뭐 이런 종류의 옷감을 사용하고 거기에는 뭐 색깔도 그 색이 있는 왕실에서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는데 고려 불화의 그 모습이 다 보이고 있어요. 뒤에는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고려 불화 속의 왕비 옷을 실제로 재현해 보았다. 디자인이 복잡해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안 보이게.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려 왕비가 입었던 소래복이다. 고려 불화가 없었다면 이런 고려복식 재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기에 가면은 여기에 그 동정이 달리는데 아직 이게 1300년대의 고려 불화이지만 그 동정이 달리지 않은 것이 고려의 복식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소매와 몸판의 색깔을 달리하였는데 그 있는 부분에 여의습이라고 하는 이런 주름 장식을 한 경우가 특징이고요. 길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임명미 교수는 고려 불화에서 찾아 고증한 의상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에 열정을 쏟았다. 고려 복식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고려 복식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신분이 엄격했던 고려 사회. 다양한 신분의 고려인들이 입었던 82벌의 의상이 디지털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잃어버렸던 고려인들의 모습을 고려 불화를 통해 되찾았다.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비추어주는 거울. 바로 고려 불화다. 고려 불화를 토대로 복원한 왕비복을 차려입어 보았습니다. 옷매무새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불화에 그려져 있는 고려 시대의 복장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놓은 모습인데요. 아주 다양합니다. 듬직한 무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궁중에서 일하는 시녀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쪽은 상류층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려시대 상류층의 복식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단인데요. 당시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여기 대례복을 입은 왕비복을 보시면 비단도 모자라 휘황찬란한 금박을 화려하게 입혔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옷이나 장신구, 건축물 등은 바로 고려 불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 불화는 기록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다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도 하고 당시 고려인들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고려시대의 타임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불화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부처의 제자 나한을 그린 것이다. 그림 아래에 보면 명문이 있는데 당시 시대상과 고려인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진 때는 1235년 몽고의 침입으로 왕이 강화도로 피난가 있던 시기다. 당시 고려는 30여 년 가까이 몽고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다. 그림의 기록에는 이 나한도를 조성한 사람의 신분을 적어놓았는데 장수 계급의 무사다. 강화도에 가서 부처님의 힘으로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그림도 그러한 나한의 신통력을 빌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적을, 즉 몽고의 병사를 물리치고자 했던 또 하나의 그 호국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몽고의 침입을 막지 못한 장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림에는 배어 있다. 부릅뜬 눈, 일자로 꽉 담은 입은 나한의 힘을 빌려서라도 몽고의 침입을 막으려는 장수의 굳은 의지를 말해준다. 강인한 나한은 바로 장수 자신이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고려 불화는 암울했던 몽고 침략기, 민중들의 염원도 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정도로 원의 간섭이 극심했던 시기. 폐위된 충렬왕과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충선왕까지 원나라에 불려가 있던 때 고려의 국정 운영은 교지를 내려 전하는 전지정치로 대신해야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고려 민중들의 안타까운 염원이 담긴 불화가 바로 이 아미타열의 도다. 아미타열에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는 부처다. 당시 아미타 부처에 바라는 민중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왕의 귀환이었다.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좋은 세상이 찾아오길 바라는 고려인들의 소망이 담긴 불화인 것이다. 천개의 탑과 천개의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운주산은 12세기 고려시대 때 창건된 절이다. 절이라기보다 마치 야외 전시장 같은 분위기다.
운주사 서편 산중턱. 거기에 거대한 바위돌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크기가 놀랍다. 바위 하나가 3m에 이른다. 이런 거대한 바위가 7개나 된다. 이들 바위를 칠성바위라고 부른다. 여기가 칠성바위인데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그 북두칠성의 모형을 7개의 돌로 그대로 조성을 해놓은 그 칠성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북두칠성의 그 빛의 바퀴에 비례해 가지고 돌의 크기도 다 달리 조성을 해놨죠. 칠성바위는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에 왜 별자리를 만들어 놓았을까? 미국 보스턴 박물관의 소장품 중에 그 단서가 있다. 바로 치성광 열의 왕림도라고 불리는 고려 불화다. 하늘의 별자리를 화폭에 그대로 옮겨놓은 별자리 불화인 것이다. 그림의 중앙에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부처가 자리하고 있다. 북극성에 해당되는 치성광 부처다. 그리고 별자리 하나하나마다 부처를 그려놓았다. 운주사에서 봤던 북두칠성도 있다. 당시 사람들은 별자리에 그들의 염원을 빌었다. 당시 사람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및 병고 그런 것들은 바로 천변, 즉 하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변, 즉 하늘의 변화라는 것은 성변, 바로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천공의 별자리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지상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의례를 올려서 그런 예기되는 병고나 재난들을 막았으면 하고 기원을 했습니다. 이 치성광 불화 속에 있는 이 별자리 그림과 불보살. 그렇다면 불교와 별자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김일권 박사는 불교와 천문은 밀접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치성광 불화 속에 별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고구려 벽화 속에서도 이미 나타난 것들이 있고 또 거기서 보이지 않던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해서 고려시대는 또 자신들의 우주를 새롭게 꾸며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 어떤 신앙과 불교의 만남 그리고 별자리와 어떤 도교의 만남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또 치성광 불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별자리 신앙을 불교가 들어오면서 수용한 것이다. 별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별자리 신앙은 이미 고대로부터 뿌리내려진 것이다. 고구려의 무용총 천장에는 상징적인 그림들과 함께 독특한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별자리 그림이다. 당시 고구려인들은 별자리가 사후 세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별자리 신앙은 고려 불화인 치성광열의 왕림도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 믿음은 조선 불화에 그대로 옮겨졌다.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만 존재한다. 여기에는 인간 생명의 장수를 주재하는 신으로 일컬어지는 북두칠성이 봉안돼 있다. 별자리 신앙은 불교를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 고려인들이 꿈꾸었던 세계와 염원,
700년 세월을 넘어 고려 불화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고려 불화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된 고려 불화는 160여 점이라고 합니다. 17점 정도가 유럽과 미국에 있고요. 국내에는 13점뿐입니다. 나머지 100여 점 이상이 모두 일본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 많은 고려 불화가 어떤 경로로 일본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고려 불화가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91년 뉴욕 소도비에서 최고가로 경매되면서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고려 불화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국내에 몇 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불화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은 고려 불화. 오랜 접촉 끝에 저희 프로그램에는 공개를 한다고 해서 일본으로 가봤습니다.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불화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불화가 이곳 사가 히얼리 박물관에 있다.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된 고려 불화 중 그 크기가 가장 크다. 길이가 무려 4m 20cm에 이른다. 국내 용인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수월 관음도보다 무려 6배나 더 큰 수월 관음도다. (700년이) 지난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색채가 선명하다.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 수월 관음도는 보여주고 있다. 그림 그 자체로 예술이며 과학이라고 불리는 수월 관음도. 신이 내린 최고의 그림으로 일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この絵は素晴らしい絵です。大きい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そしてこの大きな体をですね、非常にこう全体をこう柔らかく表現してるんですね。しかし見てください、これね、線の一つ一つがね均等なんですよ。細いところとか太いところは全然ないんですよ。だから非常にこう綺麗な線でまず描け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この葉竜観音はですね、頭から薄いベールを着てるんですよ。白いベールを。でそのベールがこういうところ見えてるんですが、こういうふうに鳳凰の模様が刺繍してあるんですね、金糸で。それを透かして体とかこの手の部分が見えるんですね。こう物を透かしてその中のものが見えるという表現の仕方、これはもう高麗仏画が最も得意としたところです。 이 수월 관음도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1391년이다. 어떤 경로로 일본에 건너갔는지 알 수 없지만 고려 불화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1812年に伊能忠敬という日本中を歩いて地図を作った地理学者がいるんですね。
その人が1812年の9月の7日にこの鏡神社に行ってこの絵を見てるんですね。そして細かくこの絵のことを、この文字のことも書いてありますが、実はこの絵のおそらく横にこの絵が1310年に王祝碑という人がこの絵を宮中の絵描きに描かせたという記録が書いてあるということを日記の中に書いてあるんです。今はその部分がもうなくなって分かりませんけども、そのことによってこの絵が作られた時期、誰が誰に命じて描いた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はっきり分かる。 교토에 자리한 8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대사찰 지은원. 이곳에도 신의 솜씨로 평가받는 고려 불화가 소장돼 있다. 500나한도다. 산수를 배경으로 부처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부처의 제자 나한을 그린 그림이다. 国宝重要文化財等々たくさんありますけど、その中の一点でございます。今はですね、行事等ではこの絵はお出ししません。大事なものですので、普段は収蔵庫できちっと管理をしております。ただし貴重な歴史的資料ですので、研究者の方がご覧になりたいというご要望がある場合は出しておりますけども、保存から考えますと、こう出し入れするのが一番この塾には良くないと思われますので、本当はあまり見せたくは出したくはないんですが、今日は特別です。 이 500나한도에도 초정밀 마이크로 세계가 그려져 있다. 그냥 그림을 보면 산수 풍경으로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나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한의 크기는 불과 1.5cm.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저마다 다른 모습의 나한들이 그려져 있다. 금방이라도 살아나올 듯 나한들의 표정이 생생하다. 어느 하나 같은 표정이 없다. 입고 있는 옷의 실루엣, 문양까지도 세밀하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동물의 모습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사실적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세밀함을 담아내는 섬세함. 그것이 고려 불화가 최고의 그림으로 인정받는 이유인 것이다. 高麗仏画の絵だけでも日本に100点を超える作品が残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多くが非常にこれまで大事にしてきましたし、18世紀以降ですね、それを写した絵がたくさん作られ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ことから見ても高麗仏画が日本で非常に大切に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후대뿐 아니라 당대에도 고려 불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걸작품이었다. 고려 불화는 세계인들이 탐내는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것이다.高く評価された絵は今の絵でもご覧のように非常に装飾性豊かなんですね。
細かなところの文様っていうのがもう丁寧に描き込まれている。これは中国の絵にも日本の絵にもない高麗仏が独特の特色です。高麗時代しか描けなかった模様の豊かな絵というものがアジアの人々に大変高く評価された、また日本の人々が高く評価した大きな理由じゃないでしょうか。細かな模様を描く技術というものは当時の東アジアというか世界にああいう技術を持った、国は高麗時代以外は高麗国以外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고려 불화. 그 속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마이크로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고려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려 불화.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고려 불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고려 불화.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는 초정밀의 마이크로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의 솜씨와 견줄 만한 놀라운 제작 기법. 거기에는 고려인들의 숨결과 염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고 느낀 것은 고려 불화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고려 불화는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중국 불화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연구가 뒤처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 가치도 우리보다 외국인들에게서 더 인정받고 있는 고려 불화. 그런 현실이 어쩐지 안타깝기만 합니다.